자, 그 관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었죠. 제갈량, 장비, 관우가 그러니까 형주를 지키고 유비는 방통, 황충과 함께 서쪽으로 가서 익주를 차지했죠. 그러다가 익주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비가 SOS를 해요. 제갈량 뭐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갈량하고 장비가 익주로 가죠. 그래서 형주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관우가 된 거죠. 그래서 형주를 관우가 잘 지키고 있다가 이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오나라와 형주를 사실 공유를 하잖아요. 특히 장강 물길을 일종의 유비가 빌렸다 운이 표현하잖아요. 그 장강의 물길을 오나라한테 빌려가지고 그거를 잘 다스리고 또 오나라와 관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관우가 사실 그런 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정적 인간이 아니고 되게 싸움이나 좀 잘 할 줄 알고 뭔가 리더급이 좀 못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손권이 관우하고 좀 잘 지내려고 서로 우리 사돈을 맺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 개의 새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나라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좀 정치적 발언을 하고 뭐 싫으면 그냥 부드러운 말로 싫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한 욕을 해가지고 오나라와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관우가 혼자서 일을 벌립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마침 한수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성과 양양이라고 하는 조조의 성이 물에 잠긴 거예요. 특히 저기 북쪽에 있는 번성이 거의 물에 다 잠겼어요. 이거를 기회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한수를 배를 타고 쭉 올라가지고 양양성을 지나서 번성을 거의 함락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의 내가 이제 기회로 여기 조조의 영역을 내가 차지하나 보다라고 하는 사이에 중요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나라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바람에 오나라군이 관우의 후방을 교란을 시켰던 거죠. 자, 그렇다면 관우는 왜 제갈량이나 유비의 도움 또는 통보도 제대로 안 하고 양양을 공격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뭐 이건 결론은 없는데 관우가 아마 공적을 세우려고 마침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죠. 사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양양성을 열심히 공략하고 있을 때 이 손권의 대장군이었던 여몽이 원래 하구에 머물고 있었는데 강릉이란 곳이 관우의 후방 기지예요. 여기 군량미가 많이 있었고 미축이라고 하는 유비를 따르던 장수가 있었죠. 이 부자가 있었죠. 그 미부인도 있었고 근데 그 미축의 동생이 강릉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관우가 그 사람한테 계속 군량미를 빨리 보내라 막 재촉을 하고 너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너 죽일 거다라고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여몽이 여기를 몰래 강릉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아주 쉽게 여몽한테 함락이 됐어요. 이렇게 결국은 후방이 완전히 오나라 군사한테 뺏기니까 관우는 태평하게 양양이나 공격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양양에서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맥성까지 와요. 그래서 맥성에서 한번 전쟁을 벌이죠. 벌였다가 여몽한테 아주 허벌나게 깨지고 단 몇 기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임적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관우라고 하는 이 삼국지의 중요한 주인공이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이 세 명이 열심히 조조와 아니면 손권, 패거리와 막 싸우고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관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삼국지는 관우가 죽을 때 한번 덮고 그리고 유비가 죽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덮고 나중에 제갈량이 죽을 때 세 번째로 덮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삼국지 안 읽는 거죠. 꽤 많은 분량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뒤에 편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첫 번째 관우의 죽음입니다. 아주 허망하게 죽어요. 결국은 관우는
자기가 벌린 전쟁 때문에 후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를 제대로 다독이지 못한 그런 죄로 험하게 죽게 되고요. 거기에 이 소설적 각색이 많이 보태져요. 이 관우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죠. 여몽이라고 하는 장수는 이 관우가 조조랑 되게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을 쳐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조조와의 인연을 생각해내고 관우의 수급을 베가지고 조조한테 보내요. 그래서 나무 관에다가 이렇게 관우의 목을 넣어가지고 낙양으로 딱 보냈습니다. 조조가 딱 봤더니 뚜껑을 딱 여니까 관우의 목이 떡 있는 거예요. 여몽이 또 이 관우를 조조한테 보내게 된 이유가 관우의 혼이 여몽한테 들어갔다는 거죠. 여몽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여몽이 막 이 손권이라는 이자 손권이야 막 해가면서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손권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우의 수급을 배워서 조조한테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이 관우의 목을 딱 받아봤더니 뚜껑 딱 열면서 관원장 오랜만이야. 그간 별거 없었어. 딱 했더니 관우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때 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관우는 제대로 다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예 나무로 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낙양에 제대로 장사를 지냈다더라. 그리고 조조는 그날로부터 시름시름 앓게 돼가지고 몇 달 후에 죽었다더라. 뭐 이런 줄거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과연 조조가 관우의 부릅뜬 눈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묘하게 시간이 겹쳐요. 관우가 죽은 후 몇 달 후에 조조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귀신이나 이런 혼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동양적 도교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우가 묻힌 곳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걸 관우가 묻힌 곳을 관제묘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전국에 이 관제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도교 사원의 그냥 하나에 딸린 관제묘인 거고, 이 중요한 관제묘가 세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당양에 있고요. 당양은 관우의 몸이 묻힌 곳이 당양 관제묘고, 요몽이 관우의 수급을 베가지고 조조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그거를 낙양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낙양에도 관제묘가 있는 거고요. 그 낙양에 있는 관제묘는 관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관우는 목이 잘린 이후에 그 혼이 어디로 가냐? 여몽한테 들어갔다가 나중에 조조한테 갔다가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이 산서성 운성현인데 운성현에도 관제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제묘는 세 군데가 있다. 당양에 있고 낙양에 있고 운성에 있다더라. 이런 거죠. 그 낙양에 있는 관제묘를 관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중요한 사람이 묻히면 그 묘를 부르는 어떤 존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통 사람이 묻힌 것은 그냥 묘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높은 게 있죠. 묘보다 좀 등급이 높은 것. 경주에 가면 많이 있죠. 무슨 총 있죠. 그 다음에 왕이 묻히면 능이라고 그러죠. 총, 그 다음에 능, 그 능보다 더 높은 등급이 림이에요. 근데 중국에 림에 묻힌 곳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관우, 그래서 관림이라고 부르고요. 또 한 명은 유화학을 세운 공자죠. 그래서 공자의 묘를 공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산동성 곡부에 가면 공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림이라는 것은요, 거의 신이 묻힌 곳이다. 그런 의미로 부르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관우가 죽고 몇 달 후에 조조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해가 바로 서기 221년입니다. 조조가 죽은 이후에 조조는 그때 벼슬이 위왕이었어요. 헌제가 있었고 위라고 하는 업도를 수도로 한 제후 왕국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위왕이었는데 조조가 죽자마자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 위왕을 물려받고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조비는 헌제를 겁박해서 물러나게 하고 선양이란 형식을 가지면서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1년 후에 익주에 있는 유비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비는 헌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비가
헌제를 죽이고 아주 역적이 되어서 위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비는 황제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사실 유비는 유씨잖아요. 종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세운다? 어찌 보면 역사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도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라가 어지러우니 뭔가 이 나라를 혁신을 해가지고 유씨의 새로운 계보를 잇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을지언정 새로운 나라를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듣자 하니 조비가 황제에 올랐다더라. 그리고 헌제가 죽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유비 밑에 있던 많은 책사 장수들이 유비 보고 어서 황제 자리에 오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유비는 한중왕에 스스로 올랐어요. 왕 정도는 그냥 스스로 해도 돼요. 제후왕은. 여기 족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유비의 족보를 쭉 보여드렸죠. 한고조 유방이 서한이죠. 거기서 문제유항, 경제유계, 무제유철까지 오고요. 무제유철에서 여기 이제 서한시대고 동한시대로 오면 유발이라는 사람의 후손 쭉 오다가 광무제유수가 동한을 세우죠. 그리고 한참 한 18대 가서 영제가 있고 영제 아들이 소제유변이 있었고 소제유변을 동탁에 패하고 헌제유협을 세웠거든요. 그게 헌제유협. 조조와 함께 있었던 헌제가 이제 유협인데 이 사람이 있을 시대인 거죠. 자, 그럼 유비는 서한의 종친으로서 있었던 당시였으니까 어쨌든 나도 유씨니까 충분히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계승자로서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당연히 제갈량을 비롯한 많은 책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신도 유씨니까 얼마든지 한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촉한이죠. 근데 뭐 촉한은 역사가들 붙인 거고 그냥 한입니다. 한이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비가 헌제를 겁박해서 황제가 된 위나라, 그리고 익주에는 유비가 한나라를 계승한 촉한, 그리고 얼마 후에 손권도 나도 그러면 황제가 될래. 그래가지고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들어서게 된 거고 그 사이에 형주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유비한테 형주는 어떤 의미냐? 제갈량이 뭐라 그랬죠? 천하삼분지기에서 형주의 한 갈래, 익주의 한 갈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위라고 하는 조조의 나라를 한 갈라씩 공략을 하면 천하를 우리가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형주는 중요한 땅인 거죠. 익주라고 하는 땅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거의 산으로 둘러싸인 중원에서도 아주 변방에 아주 궁벽한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여기를 차지하는 어떤 그 군벌이 천하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주를 잃는다는 것은 거의 천하를 얻을 생각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오나라 손권, 위나라 조비, 자, 촉한의 유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형주를 관우한테 맡겨놨더니 저 관우라고 하는 좀 그 덜렁이 장수가 괜히 손권과 척을 지고 있다가 형주를 오나라한테 뺏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죠. 형주를 잃고는 유비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 만한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져요. 익주에 그냥 틀어박힌 수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주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형주를 되찾기 위해서 이릉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소설에서 보시면 관우를 여몽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관우를 원수 갖기 위해서 유비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막 다른 부하들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우의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릉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나오지만 이런 역사적, 지리적 어떤 상황을 따져보면 유비는 이릉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릉전쟁을 하지 않고 형주를 잃은 상태에서 익주의 주인이 되는 건 결국은 자기가 공격을 했던 익주의 유장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촉이라는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서 형주를 되찾기 위해서 장강을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장강이에요. 여기 삼엽을 거친 아주 험난한 물길이에요. 물론 배가 크지 않으면 충분히 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강 상류에 있는 이 총나라에서 배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삼엽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릉까지 오는 거죠. 이릉이 오늘날 여기가 장강 삼엽댐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 계곡이 쭉 나오다가 이릉으로 딱 나오면 갑자기 평지가 등장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고, 당연히 이 오나라의 당시의 대장이었던 육손, 아주 청년 장수였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비가 이 장강유역을 딱 나올 때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릉에서 두 세력이 싸우게 된 거죠. 근데 과연 유비가 이릉에서 왜 패했을까? 여기도 이릉 전쟁을 보면요, 유비가 군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나라는 옛날부터 예로부터 군사수가 적어요. 왜? 수군 중심이에요. 육군 중심이 아니고 수군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비가 북쪽에서 수군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작은 배를 해서 육군을 태워서 육지에서 싸우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유비한테는 이 수군에 대한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릉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육지로 올라가서 영체를 길게 세워요. 그 육지에 싸우려고 했어요. 왜? 수군의 역량이 안 되니까. 결국 여기서 장기전을 피다가 결국은 육손한테 패하게 되죠. 결국은 자연 지리적, 그 다음에 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 지도자의 무능, 역량의 차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오나라 육손이 유리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릉에서 유비가 패하게 되고요. 이 패한 거에 대한 이런 결과물이 남게 됩니다. 제갈량이 했단 말이에요. 법표직, 법정이죠.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주상께서 동정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그랬더라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갈량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갈량 지는 왜 유비를 가지 못하게 왜 못 잡고 그랬냐 이건데, 뭐 제갈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갈량도 이 전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 전쟁은 필요한 것이다. 제갈량도 어차피 제갈량도 외부에서 익주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형주는 다시 찾아야 했댔거든요. 단지 이 싸움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지략이 부족해서 졌다는 거죠. 법정이 있었다면 승리했을 텐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유비는 이런 군사적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릉에 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비가 군사적 능력이 그렇게 부족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유비는 싸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의 초반 직업은 객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용병대장이라는 거예요. 용병대장으로 아주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계속 전쟁만 하고 다녔어요. 도겸한테 갔다가 조조한테 갔다가 원수한테 갔다가 유표한테 갈 때까지는 용병대장으로서 객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했죠. 근데 얻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적벽대전부터 제대로 된 공헌을 하죠. 적벽대전에서부터 자기 싸움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꽤 성과를 거둡니다. 형주 남군을 얻죠. 무릉, 계양, 장사. 형주 남군을 얻는 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죠. 그러고 나서 익주를 공략을 하죠. 유장가서 익주를 공략을 하고, 조조와의 한중 쟁토에서도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결국은 유비는 군사적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자연적, 지리적, 그 다음에 이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한테 전략적으로 좀 밀린 게 아니냐, 그런 게 보여요. 결국 수군의 역량, 한계, 이런 걸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유비는 지게 되고 형주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패한 다음에 성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수도가 성도인데 자기 식구들, 뭐 아내, 아들 다 있는데 거길 못 가고 아들 유선만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겨요. 그 남기는 장소가 백제성인데, 그 백제성에서 아들 유언, 그리고 승상 제갈량, 상서령 이염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을 영안탁고라고 그래요. 영안성에서 탁고를 했다라고 해서 영안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선한테 공명을 아비와 같이 모셔라 라고 말합니다. 거의 아비에 준하는 사람이니까 아비처럼 해라. 왜냐하면 유선이 되게 어려요. 어리고 뭔가 능력도 없고 하니까 공명한테 모든 걸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의 10배이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네. 유선이 잘하지 못하거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게. 근데 이 문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쟁거리였어요. 유선이 잘하지 못하거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러면 제갈량 빠들은, 제갈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선이 무능무력하거든 네가 취해서 네가 황제가 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유선이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네가 원하는 내 아들을 밀어버리고 네가 마음대로 위에 올라서라 라고 유비가 말했을까? 이게 되게 의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제갈량 관점으로 보면 제갈량 아주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면 유선이 무능하면 네가 나 대신 황제를 해라 이런 의미였고 무슨 소리냐. 유비는 그냥 아들을 잘 보필을 하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한 것이다. 두 가지 썰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제갈량은 절대 유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왜요? 그렇게 되면 유비 밑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관우 장비는 죽었어요. 근데 유비 밑에 있던 많은 장슬이, 예를 들면 조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제갈량을 주군으로 모실까요?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유비 밑에 있던 많은 장수들은 유비를 보고 온 거지 제갈량을 본 게 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비록 그 아들인 유선이 무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군은 유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요 문장에 대한 판단은요, 제갈량 보고 네 맘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선이 비록 좀 못났더라도 내 아들을 잘 건사해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못하거든 그 자리에 놔두고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